지금 이 강의 노트는 6개 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생산 소득 지출, 2장 수출입과 국제수지, 3장 인구노동고용, 4장 재정, 국가살림살이, 5장 사회보장제도, 6장 기타 이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첫 번째 장 생산 소득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국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알라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떻냐라는 거죠. 어떻냐. 그러면 한국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가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한국 경제를 평가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를 평가하느냐. 그 평가는 지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고, 또는 우리나라 내에서 그 구성을 봐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등등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지금 오늘 볼 이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보는 지표, 쉽게 이야기하면 GDP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GDP를 이용해서 국가별로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며 빈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내에서 이 GDP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1년의 GDP 중에서 어떤 산업에서 만들어지고, 4절에서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느냐, 노동이 근로자가 얼마를 가지고 자본이 얼마를 가지고 국가가 얼마를 쓰고 있으며 이런 등을 보죠.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는 그 중에서도 소비로 얼마를 쓰고 투자로 얼마를 쓰고 있느냐, 이런 등등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관련돼서 우리나라 소득 분포와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국가경제의 미래, 그러니까 성장세에 대해서 봅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국가경제 이해, 경제순환 모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그림은 실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있고, 중학교에서도 나왔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왔습니다. 따로 경제를 안 배우더라도 사회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릴 때부터 나와 있는데, 이 그림만 사실 잘 이해하면 국가 경제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틀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게 모든 이해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국가 경제의 이해에 대한 출발입니다. 자,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단언합니다. 복잡단언한데, 경제를 보려고 그러면, 자, 우리나라 현재 그 경제를 구성하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5천 한 200만. 그 다음에 기업의 수가 뭔가 하면 수만, 수십만,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될 겁니다. 상품의 수도 뭔가 하면 수만, 수십만 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 많은 상품이 있는 이런 경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은 단순화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복잡한 경제, 많은 다양한 경제 주체와 경제 상품과 그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유형화를 하는 거죠. 유형화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유형을 하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모든 걸 한꺼번에 설명을 못하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유형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게 이런 방법입니다. 그 복잡단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과 수많은 기업, 수십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주체들이 많은데 그 경제 주체를 딱 두 개로 유형을 해버렸습니다. 기업과 가게. 그러니까 그 경제 주체를 기업 기능에 따라 가지고 두 개를 유형한 거죠. 사람을 보고 너는 여기고 너는 저기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뭔가 하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업에 속해 있기도 하고 가게에 속해 있는 거죠. 둘 다 양면성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두 개로 유형하는 거죠. 경제 주체, 그러니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을 기업과 가게 두 개로 유형하죠. 그래서 기업은 재화의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주체입니다. 생산의 주체.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가 판다. 거죠.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물건을 만들어 판다. 그런데 물건이라는 것이 보이는 물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물건을 서비스라고 하죠. 머리하러 갔다. 미장원에 갔다. 미장원에서 머리 한 것은 안 보이는 서비스죠. 뭐 여러분들이 게임을 했다. 게임을 했다는 것은 게임 회사가 안 보이는 서비스를 여러분한테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서비스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건 PC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라든지 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제어와 서비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입니다. 자, 기업이고 마우스가 조금 민감하네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생산 요소를 고용해서 활용합니다. 그럼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생각해 봅시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장원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자가 필요하고 가위가 필요하고 온갖 장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몇몇 사람을 같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그게 바로 생산 요소입니다. 땅, 건물, 그 다음에 여러 장비. 장비는 자본이죠. 그걸 총칭해가지고 다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 의자도 자본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씻는 다이도 그것도 자본인 겁니다. 그런 장비. 돈을 가지고 그걸 다 샀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할 사람. 자영업자 자기도 분명히 고용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그 외에 같이 도와줄 사람, 같이 할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죠. 그것이 기업이란 경제 주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되는 또 하나의 경제 주체가 우리가 가게라고 합니다. 가게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만 하는 건 목적이 아니죠. 소비를 해가지고 생산 요소를 만들고 소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가게라는 것이 그냥 가정이라는 그런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개념에서의 가게라는 것은 소위 소비의 주체죠. 소비의 주체인데 소비와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재생산의 주체입니다. 소비를 해가지고 노동이 만들어집니다. 소비를 하고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아직 일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거야 뭐 그 일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뭐 크고 몸도 커지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일할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럼 가게에서 뭔가 하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동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을 소위 기업에 파는 거죠.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게라는 것은 소비의 주체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소유 판매. 생산 요소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는 첫 번째 노동이죠. 그죠? 가게 모든 노동은 다 가게에서 나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죠. 재벌 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그냥 법인적인 개념입니다. 법인적인 개념에 재벌이라는 사람도 CEO라 그러면 하나의 고용주의 따름이죠. 그 재벌도 저녁에는 자기 집에 가 있는 겁니다. 다 가게죠. 가게고 기업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기업이고 그래서 가게는 생산과 서비스를 소비해가지고 노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노동을 만들어내가지고 일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받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다 쓰지도 않고 일부 남기기도 하죠. 남기면 남긴 돈 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본을 만드는 거죠. 가게에서 만든 자본, 저축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옛날에 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그게 다 가게의 자본인 거죠. 그 자본을 몽땅 가게의 자본을 기업에다 빌려주는 거죠. 모든 기업은 몽땅 가게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본은 결국은 다 개별 가게의 소속이라는 거죠.
일부 자본은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 결국은 그 기업의 돈 자체도 기업의 주주별로 다 따져보면 그 주주한테 그 퍼센트만큼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주주한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가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게는 생산 요소의 소유 파트.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과 그 다음에 토지마저도 뭐 농업이라면 그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토지마저 이것을 기업에 공급하는 소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제 주체는 두 개, 기업과 가게다. 그죠? 경제에서 그게 있고, 그럼 이 두 경제 주체는 시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위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죠. 재화와 서비스는 이 기업이 만든 거죠. 기업이 이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을 가게에 팔게 되는 거죠. 가게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갖다 놓으면 가게는 여기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가게와 기업이 한번 만납니다. 만나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이 이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입니다. 기업이 시장에다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가죠. 들고 가서 가게에 줍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는 안 주죠. 주고 대신에 돈을 받죠. 그럼 가게는 돈을 들고 여기 나가가지고 이 물건을 받아오는 대신에 이 돈을 주죠. 돈을 주면 그 돈은 기업은 이 물건 대신에 그 돈을 받아가 기업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소위 말해서 실물의 흐름입니다. 실물의 흐름이고 바깥은 돈의 흐름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물물 교환 시대는 바깥의 흐름이 없었죠.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교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구상해낸 것이 소위 화폐란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조개를 쓰기도 하고 소금을 쓰기도 하고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이제 뭐 금화, 은화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종이 쪽을 쓰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거래죠. 종이 쪽마저도 안 쓰는 거죠. 그게 다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면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이게 화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첫 번째 흐름은 이게 되는 거죠. 이 두 주체가 이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재화와 서비스 실물이 가고 대신에 실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이 기업의 소득, 기업의 수입으로 기업으로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 가게가 여기서 물건에 대해 가지고 돈을 낼 때는 그걸 가지고 가게의 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것은 우리는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돈이 기업에 들어올 때는 기업으로 쓰는 수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브뉴. 영어로는 레브뉴라고 그러는데 임포트 수입이 아니라 레브뉴죠. 그렇죠? 레브뉴 수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물건을 판 소위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들어오는 것을 기업의 수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입과 수익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혼용하는데 이 수입이라는 것이 기업에 그대로 남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비용을 빼야지.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죠. 그걸 빼야지 실제 기업이 그걸로 순수히 벌어들인 돈, 수익,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은 수익이 아니고 그냥 총 들어오는 매출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 기업과 가게는 이 한 곳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만납니다. 그것을 생산요소 시장, 또 다른 시장을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생산요소를 고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대표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토지와 자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머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용실에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게는 이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생산 요소는 노동과 토지와 자본입니다. 노동과 토지의 자본인데 이것을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에 내놓으면 기업이 이거를 고용을 합니다. 사는 건 아니죠.
사는 개념이 아니라 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고용 채용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사는 건 아니죠. 일부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런 계약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을 한다는 거죠. 이 고용을 하는 대신에 기업은 그 고용에 대한 대가를 주죠. 대가를 주는데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이라고 주죠. 임금, 월급, 연봉,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임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고, 땅을 빌리 쓰면 땅에 대해 가지고는 지대를 줍니다. 렌트라는 거죠. 뭐 세를 준다. 그죠? 땅을 주면 이제 렌트를 주고, 아니면 뭐 저기 가게를 빌렸다 그러면 가게 세를 매달 내는 거죠. 그래서 렌트. 그 다음에 자본을 빌립니다. 또 자본을 빌려. 물론 기업이 뭐 기업 고용주가 자기 돈 다 있으면 자기 돈을 써도 되는데 자기 돈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 쓰면 그건 안 빌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돈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그 뭔가 하면 자기 돈을 자기한테 빌린 겁니다. 미용실을 하는 미용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자기 돈과 미용실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미용실, 자기는 사실은 미용실 주인 또 가게에 있는데 자기 가게에 있는 자기 자본을 자기가 미용실이라는 자영업 기업 용어로 빌린 거죠. 빌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는 뭐 이윤이나 이자나 아니면 배당금 이런 형태로 주게 됩니다. 자본을 빌린 데 가지고 주는 형태는 여러 다양하죠. 은행에서 빌렸으면 우리가 이자를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통해서 빌려준다 그러면 배당금을 주죠.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또는 뭐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윤이 사실은 이 가게에 돌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이윤을 다 자기가 그냥 가지는 거니까 내가 돈 투자한 대신에 내 이윤을 가진다. 그게 자본에 대한 대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가게에서 나오는 노동, 토지, 자본을 가지고 가게가 여기다 내면 이것을 고용한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과 지대와 이윤을 가게에 주는 거죠. 그럼 기업에 줄 때는 임금, 지대, 이윤이지만 이거는 가게로 들어갈 때는 소위 가게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총칭해 가지고 소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득할 때 보면 이게 뭐 근로소득 아니면 자본소득, 자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이자나 배당금이나 이런 이야기죠.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아니면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으로 이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 두 경제 주체가 이 시장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빨간 것은 사실은 실물입니다. 실물. 노동, 토지, 자본. 뭐 노동이란 것이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도 실물입니다. 실물이고 이게 실물이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이 선은 녹색 선은 화폐의 흐름이다. 자, 이 두 경제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만난다. 그렇게 만나면 경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만들면 여기서 물건이 팔고 가면 가게가 들어가서 가게가 그 물건과 소비를 하고 난 뒤에 노동 토지 자본을 여기다 팔면 기업이 고용을 하고 기업이 고용하면 다시 이걸 물건을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시장 내놓으면 이게 다시 가게가 구입해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노동 토지 자본을 요소 시장에 내놔 가지고 기업이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됩니다. 이런 흐름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흐름이다. 그렇죠? 경제가 정상적이다, 양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는 잘 굴러간다 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굴러간다, 흐름이다라는 이야기죠. 굴러간다는 이야기는 흐름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제는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잘 굴러가면, 흐름이 잘 흐르면 그걸 경제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명 많이 했는데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수도관, 전기선, 가스관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주체 간에 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뭔가 하면 뭐 급유선지 뭔지 저유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쭉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흘러가면 경제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양호한 상태다. 만약에 흐름이 지체된다. 그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죠. 흐름이 지체된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대부분 경제의 문제는 어디다 생기느냐? 뭐 상황마다 다른데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건이 덜 팔리는 거죠. 불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대표적으로는 물건이 안 팔린다. 만들어냈는데 덜 팔리고 쌓였다. 시장에 쌓이는 겁니다.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덜 만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덜 만들게 되죠. 덜 만들려고 그러면 고용을 줄입니다. 고용을 줄이는 거죠. 뭐 있는 공장은 어떻게 당장 팔지는 못한다 그러면 당장 사람부터 줄이는 거죠.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일단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초과 근무도 없다.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줄여가지고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업시간 단축.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을 줄이는 거죠. 일을 줄이게 되면 가게는 소득이 주는 거죠. 소득이 들죠. 소득이 준다 그러면 가게는 여기서 물건을 덜 사게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덜 구입하죠. 덜 구입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또 생산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그러면 다시 또 고용을 줄이고, 그러면 소득이 줄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비가 줄어가지고 덜 만들고, 이러면 이제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경제학 거시기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verything hangs together.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이프라인 한 곳에라도 누수가 발생한다. 뭔가 이 동맥경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제 전체가 다운된다는 거죠.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시작은 단지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인데 그게 당장 고용시장에서 실업률 증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란 것은 이 흐름이다. 이 흐름이고 이 흐름이 잘 굴러가면 잘 되면 경제는 양호하게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게 잘못되면 경제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불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다. 뭐 많은 경우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뭐 또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본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게에서 기업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기계를 못 사기 때문에 원자재를 못 사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 부족이 아니라 소위 자본 부족으로도 이 전체 경제가 다운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금융위기가 그런 경우죠.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경험했고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경험했고 또 조만간 지금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기업들마저도 갑자기 항상 돈을 빌려주던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만기가 오면 그냥 갚아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도 돈 떨어졌으니까 그 은행도 돈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흑자 부도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줘야 될 임금을 못 주면 당장 부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 부진이 아니라 실물은 문제가 없는데 금융 부분에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그때도 이 전체의 흐름이 중단되는 아니면 굉장히 지체되면서 경제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이 바깥 부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자,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세계 뉴스를 봤으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 자, 그게 피셔 효과라고 경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 인플레이션은 지금 막대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 공급이 있었다. 막대한 통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장기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뭐 어제도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래서 한번 폭락을 했었고 다시 반등했다가 어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죠. 오르는 현상인데 바로 이 바깥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건 가격을 지불하죠. 그러면 물건 가격을 지불할 만큼 적당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양만큼의 돈이라는 것은 돈이 부족하면 물건 가격을 잘 공급하지도 못하고 물건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물건은 10개인데 돈이 10장이다. 그러면 물건 한 개당 한 장씩 주고 돈을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물건은 10개인데 돈이 갑자기 20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물건 한 개당 돈 2장씩을 주고 사게 됩니다. 10장 남기지 안 주고 말지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래 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화폐 수량설의 논리인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결국은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화폐 공급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결정 이론입니다. 결정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양을 늘려가지고 이 양을 지금 막다하게 늘어났습니다. 뭐 코로나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양적 완화란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찍어내놨습니다. 찍어가지고 뭐 그 덕에 실제 충격에 비해서 경제가 덜 나빠졌겠죠.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그걸 기여를 했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갖 자산 버블, 주가 거품, 부동산 거품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더 나아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모든 물건 가격을 올리는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위 장기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시장에서도 이 물건, 자, 실물이, 그러니까 금융이, 화폐가 실물을 잡는다라는 거죠. 잡는다는 것이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 실물 부분에서 아무 문제 없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가게도 뭐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하면 물건 나왔는데 물건 값을 지불 못하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메커니즘대로 불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을 지체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갑자기 돈이 많으면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물건은 10개가 동일한데 돈이 이제 10장이 아니라 20장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더 많으니까 좀 더 쓰자 하는 거죠. 더 쓰다 그러면 10장 가지고 10개 사면 한 장씩 됐는데 20장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개씩 더 사자 라고 서로 살려고 그러는데 물건 개수는 10개로 제한되어 있다. 면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오르냐? 물건 한 개당 2장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이 흐름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바깥 녹색의 흐름이란 것은 안쪽에 있는 실물 흐름에 대해 가지고 소위 교환의 매개체 기능으로서 적정량만큼은 공급해야 되는데 만약 그 적정량이 아니다 그러면 과소나 아니면 과다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이 안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경제정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은 사실은 경제를 잘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경제를 안 망치는 게 제일 좋은 거시경제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킨다, 뭐 잘한다. 그건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사기성 구호에 따릅니다. 구호에 따르고 경제를 안 망치는 정도가 가장 잘하는 경제 정책이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금융도 이런 기능을, 이 바깥이 흐름이 금융인데, 물론 이 안쪽에 자본도 하나의 금융이지만 이 바깥쪽 흐름이 화폐 흐름인데, 이 화폐의 양이 적절해야 된다. 적절한 양품 공급돼야지 경제가 잘 굴러간다. 자, 그래서 일단 국가 경제라는 것은 흐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잘 흐르면 적정량만큼, 적정량이라는 것이 가스를 이야기할 때도 이 가스 관에서 흐를 수 있는 적정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가스 관의 굵기가 있고 아니면 뭐 도시간 연결하는 가스 관의 굵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의 적정량만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용량보다 부족하면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용량보다 너무 많이 흐르면 가스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나쁜 것도 안 좋고 적정량만큼 주격만큼 흐르는 것이 가장 경제가 좋은 상태다. 그래서 경제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럼 흐름은 이렇게 흐름이란 것은 추상적인 용어죠. 그럼 그 흐름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 가스, 수도를 측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의 흐름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흐른 양으로 측정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흐른 양입니다. 매달 와가지고 계량기 측정하죠. 전기는 몇 킬로와트 썼다. 가스는 몇 제곱미터 썼다. 몇 평방미터 썼다. 수도도 몇 톤 썼다라는 걸 측정하죠. 그래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경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흐른 양을 통해 가지고 양을 측정해 가지고 경제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상태를 아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즉 국가 경제의 활력도 지표인 GDP 많이 들어봤죠? 국내 총생산 GDP. 이 개념은 경제순환 모형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 흐름 양으로 측정한 거죠. 그 흐름 양을 보통 1년 동안 흐른 양을 측정합니다. 전기가스 수도 같이 매달 측정하면 좋겠는데 이게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달 측정 못하고 기술적으로는 분기별로 측정합니다. 분기별로 측정하고 보통 발표는 그걸 4분기를 합쳐가지고 1년 단위로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GDP 이야기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연간 GDP를 가지고 어떤 나라 GDP가 얼마다라는 거죠. 그 GDP라는 것은 연간, 1년간 GDP죠. 1년간 여기서 이 흐른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른 값이라는 것이 이 빨간 선은 실물이라고 이야기했죠. 노동, 토지, 자본, 재화 서비스죠. 그래서 빨간 쪽에서 측정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긴 리스트가 나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뭐 소나타 몇 대, 뭐 그랜저 몇 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배를 몇 대, 뭐 아니면 어떤 미용실에서 춘천 지역 미용실에서 미용을 몇 회,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리스트가 나오면 그걸 합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측정은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측정합니다. 바깥쪽에는 돈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하는데 얼마, 머리 하는데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이 얼마, 지대가 얼마,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측정해도 좋고 여기서 측정해도 좋고 어쨌든 한쪽에다가 계량기를 딱 갖다 놓고 흐른 돈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흐른 돈이 얼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흐른 양, 안쪽에 흐른 양하고 동일하게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된 물건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시장 가치로 평가된 가격으로 봐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 총 흐름량을 다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폐쇄적인 파이프라인이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측정하는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을 해도 되고 여기서 측정해도 되고 여기서 측정해도 되고 여기서 측정해도 되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이제 측정은 한 여러 군데서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소위 소득 차원에서 보고 여기서는 지출 차원에서 보고 여기서는
수입이라는 것은 생산 차원에서 GDP가 얼마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산업별로 봅니다. 생산 차원에서 GDP가 얼마냐. 그 다음에 지출 차원에서 GDP가 얼마냐. 그 다음에 소위 수입, 소득 차원에서 GDP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다 GDP를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하지만 이 연결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 총액은, 연간 총액은 동일합니다. 구성은 여기서 이걸로 보면 여기서는 산업별로 나오게 되겠죠. 어떤 산업별로 얼마를 만들어냈는지가 나오겠지만 총액은 여기서 가계의 지출하고 같다. 국가경제, 경제를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 경제에서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는 경제, 한 국가 경제의 활력도 또는 상태의 지표는 GDP인데 이것은 여기서의 이 흐름이다. 흐름이고 그 실물의 흐름인데 실제적으로 값은 실물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화폐의 흐름 양으로 집계가 가능하니까 집계를 해서 측정을 한다. 그게 하나의 국가 경제. 그래서 자, 국가 경제를 비교할 때 나라별로 경제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라별로 이 1년간 GDP를 계산해 가지고 어떤 나라가 크고 적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별로 경제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뭔가 하면 뭐 작년하고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가 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어떻냐라고 하면 재작년 GDP하고 작년 GDP하고 비교해서 GDP가 늘었으면 경제는 성장했다. GDP가 줄었으면 경제는 소위 뭐 퇴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성장률이 미달했다 그러면 경제는 침체됐다 라고 하고 그거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는 성장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경제 판단의 지표가 이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복잡한 국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를 한번 가려봤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 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로 나눴고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 각각 기능으로 나눴는데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생산 요소를 판매하는 기능을 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비하고 남은 자본이나 아니면 만들어지는 노동을 기업에 그와 같은 생산 요소를 기업에 판매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 요소를 가게로부터 구입해가지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로부터 구입해가지고 즉 노동, 토지, 자본을 구입해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기능인 거죠. 물론 이 경제 주체 두 개 외에도 빠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빠진 것은 이제 국가라는 거죠. 국가가 이제 여기서 양쪽의 조율 기능을 하죠. 그런데 아직은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또 빠진 것을 또 대표적으로 들면 해외 기능이 또 있습니다. 뭐 대부분 나라가 폐쇄 경제는 아니죠. 아니면 이제 해외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진도가 나간 뒤에 뭐 이 수업 시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학을 배우면 이제 그때 그 부분까지 같이 다루면 되겠죠. 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또 더 세분한다 그러면 기업도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는 부분, 금융기관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등등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두 경제 주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경제 주체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상호 거래를 하는 거죠. 상호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주체와 관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경제는 거기에서의 흐름이다. 라는 거죠. 국가 경제 활력도는 이 두 경제 주체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흐름, 즉 붉은색 안쪽 화살표죠. 실물의 흐름이죠. 이것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라는 것은 그것의 흐름이 바로 경제다. 그렇죠? 이 흐름이 부족하면 우리가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적게 흐른다 그러면
적정량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가게가 필요한 소비, 물건, 그만큼보다 적게 흐른다 그러면 불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재고 증가. 생산량보다 덜 팔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쌓이는 게 많아지는 거죠. 재고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이 부진해지고, 그 다음에 생산이 부족하니까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죠. 그래서 가계로서는 소득이 감소하고, 뭐 근로소득도 감소하고 자본소득도 감소하고 다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적으니까 가계로서 소비도 부진하고 소비도 줄고, 그 다음에 고용이 줄면서 실업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래 불황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그 빨간색 흐름이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을 때. 경기 과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품이 부족합니다. 흐름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소비가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근데 소비 늘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들지 못하죠. 그러면 있는 물건 가지고 서로 사겠다면 돈을 더 내고도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돈에 비해 가지고 물건이 부족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물건 사겠다고 더 많이 나오는데 물건이 부족하다. 물건이 부족하고, 이래 물건이 부족하면 더 내고 산다. 더 내고 사기 시작하면 그때는 물가 상승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 거죠. 임금도 오릅니다. 임금도. 물가 상승은 물건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임금까지 오를 때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임금만 안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임금이 올라야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또 당연히 물건 가격이 다 오릅니다. 이자율도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도 물건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본을 더 빌려 가지고 공장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럼 돈이 부족하면 돈 가격인 이자율도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면 이런 현상, 상품 부족,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이자율 급등, 이런 등등이 발생합니다. 즉 경제의 체질에 대비해서 흐름의 양이 적절할 때 경제는 우리가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적절할 때 안정된 상태. 이게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 활력도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흐름 양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통 일정 기간, 1년 또는 분기별 이 흐름의 양으로 활력도를 측정하는데, 그렇게 측정된 값을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가치입니다.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프로덕트. 그로스는 총이죠. 그러니까 총. 그 다음에 도메스틱이라는 것은 국내입니다. 뭐, 이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GDP, 그 흐른 양을 GDP라고 하고, 이것을 경제의 활력 지표로 본다. 국가경제순환 모형에서 바깥쪽의 초록색 화살표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와 같은 실물 부분을 교환하는 화폐 흐름이었죠. 자,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깥 이제 화폐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안쪽 빨간 것이 실물이었고, 실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반대로 교환의 매개체로 내놓는 것이 돈이죠. 돈 주고 물건 사고, 돈 주고 사람 고용하고, 이거죠. 그럼 이 초록색은 바로 화폐 흐름입니다. 화폐는 실물을 교환시키는 매개 수단을 말합니다. 이게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이고 가장 본질적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면 경제를 잘 모르니까 화폐에 대한 환상에 많이 빠져 있는데, 화폐와 자본과 그런 것이 이제 혼란이 되면서 뭔가 이 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화폐를 통해 가지고 뭔가 권력이 되고 뭔가 부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무협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협지일 따름이고, 화폐는 그 기능은 단순합니다.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매개수단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만큼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즉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가 과다 발생된다 그러면,
그 적정 흐름 양에 비해서 과다 발생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 한 개 가격이 아니라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폐가 지나치게 과다 발생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소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화폐 공급을 해버린 거죠. 해버려 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죠? 뭐 경제학자로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발행되어 있던 돈을 다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발행되어 있던 돈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그 다음 반대로 이 화폐가 부족하면, 적정량보다 부족하게 발행되어 있다 그러면 또한 거래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결제를 못하는 겁니다. 즉 소위 흑자부도인 거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흑자부도가 생깁니다. 재산도 있고 돈도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금이 없죠.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흑자부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즉 그 이야기는 적절한 화폐 공급도 원활한 실물 경제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거죠. 금융을 통해 가지고 금융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간다. 뭐라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건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금융은 최소한 뭔가 하면 경제를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만 해도 자기 역할을 100% 잘해내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걸 잘 못하고 오히려 금융이 경제에 뭔가 하면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도 있죠. 한 13번? 한 100년에 걸쳤지만 13번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금융위기가 또 발생했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 나라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금융을 잘 못하는 이유죠. 물론 이제 금융이 그게 경제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연계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지표고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경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략적인 감이 잡혔을 것이고,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GDP의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보다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자, GDP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력의 비교 지표다. 한 나라 경제의 비교 지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덩치의 비교 지표이기도 하고, 상태의 비교 지표도 합니다. 국가 간의 비교할 때는 덩치의 비교 지표고 한 나라 내에서의 다른 기관 간 비교할 때는 상태의 비교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 흐름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6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계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왜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데까지 갔냐 그러면 GDP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측정했다 그러면 GDP가 굉장히 뻥튀기 될 수도 있고 어떤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그런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단위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반대적인 개념이 있을까? 국가 개념이 될 수 있죠.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GNP라는 게 있습니다. GNP. GNP라는 것은 국적 개념으로 합산하는 겁니다. GDP는 영토 개념으로 합산하는 것이고 GNP는 국적 개념으로 합산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일했다. 그게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냐 마냐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우리나라의
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이 경제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이야기죠.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이 여러 군 있죠. 미국, 멕시코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공장이 많이 있죠. 삼성전자도 미국에 뭐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지금 뭐 저기 잠시 스탑돼 있지만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나라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1980년대까지는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GNP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국제 개념으로 온 거죠. 국제 개념으로 봐가지고 GNP를 국가경제의 지표로 봤습니다. 하나의 국가경제 지표로. 그래서 GDP보다는 GNP를 국가경제의 대표 지표로 봤는데, 즉 국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이라 그러면 형태와 관계없이 외국의 나라까지 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게 개념이 GDP로 이제 경제학 내에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뭐 아무리 좋은 물건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돈을 좀 더 벌겠죠. 그 다음에 그 주주들도 이익이 조금 더 배당이 되겠죠.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그 그 공장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뭔가 하면 그 공장을 더 유치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더 유치하려고 온갖 주별로 나가지고 서로 돈을 주겠다,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지사는 뭔가 하면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우리 주에다 공장 좀 지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공장에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뭐 물건도 사주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 그 지역이 더 잘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 공장에 위치한 지역이 잘 살게 되는 거지, 주인이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뭐, 그렇다고 삼성의 주주가 조금 이익은 보겠지만, 주 혜택은 다 고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위치하고 있는 데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코리아 그래가지고 한국 공장, 뭐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그러면 보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게 그걸 이제 인식하면서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대표하는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가 옛날에는 GNP였는데 80년대 말 이후부터는 다 GDP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GDP를 계산할 때 한 달 내에서 생산되는 그 활력 지표라는 거죠. 미국 공장이 아무리 잘 돌아가봐야 우리나라 경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정 무관하게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되는 걸로써 경제를 판단한다. 그래서 영토 개념. 그 다음에 기간은 뭐 그거는 편의상의 문제입니다. 1년 또는 분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품에 대해 가지고는 생산된 물건만 포함합니다. 그 이야기는 재고나 중개품 거래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점의 문제죠. 원래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 생산 과정에서 임금과 관련 것들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판매는 내년에 판매됐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계산해버리면 그건 이중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도 포함 안 시킵니다. 생산 단위로 포함시키고, 당연히 동일한 논리로 중고품 거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품 거래는 그냥 위치동일 따름입니다. 그 중고품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중고품 덩치만큼의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품을 제외한 생산된 물건만 합계하고 모든 물건을 합계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법적인 것은 합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물건인데 불행하게도 불법적인 것은 시장에 안 나오고 집계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 경제 시스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 시장이 넓은 나라의 경제는 GDP가 과소평가된다는 거죠. 암 시장 불법 규모가 넓은 경우에는 이건 GDP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GDP는 실제 경제력에 비해서는 과소평가된다. 뭐 선진국끼리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GDP는 과소평가되는 것이, 개도국은
뭐 불법적이고 암시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덜 갖춰진 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과 탈세와 암시장 뭐 그런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GDP는 과소평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불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은 거의 자급자족입니다. 농민들은. 그러니까 쌀농사 지으면 쌀농사 지어가지고 가지고 돈을 만들지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 가서 뭐 사는 게 없죠. 모든 채소 집에 다 키우고 그 다음에 모든 채소나 쌀 재배로 주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소도 다 재배해가지고 텃밭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텃밭에서 재배했던 그 물건 다 키워서 자기가 잡아먹고 자기가 계란 만들어 먹는 것은 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텃밭 같은 것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가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뭐 후진국,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그 비시형화된 전근대적인 농업 부분이 크죠. 그렇다 그러면 실제 집계된 GDP보다는 GDP가 경제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집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거래된 것만 집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합계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중간재는 제외합니다. 중간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베이커리에서 여러분들이 빵을 샀다. 그러면 빵은 최종재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과점은 밀가루를 사고 설탕을 사는 거죠. 그럼 밀가루나 설탕은 중간재인 겁니다. 빵 가격에 사실은 밀가루하고 설탕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이커리에서 설탕이나 밀가루를 사기 위해서 샀는 그걸까지 집어넣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이 두 번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재가 많을수록 뭔가 하면 이게 뻥튀기가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재는 다 빼고 최종재로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집계할 때의 가격은 시장 가치를 합계한다.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바깥쪽 흐름으로 계산한다. 그게 더하기를 가능하니까 그 바깥쪽에서 그 시장에서 거래된 액수로 합계를 하는 거죠. 뭐 그 가격이 정확하냐 합당하냐 그거는 사실은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잘 기능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합당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시장 가치 합계하는 거죠. 자, 이렇게 GDP가 정의되는데 자, 요 마지막 부분은 이 시장 가치 합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자, 극단적인 이야기를 봅시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지금은 사실 그 정도입니다. 통화량으로 봐가지고 뭐 1년 새에 거의 배가 늘을 정도입니다. 통화량이 1년에 배가 늘면 다음날 물건 가격은 다 배로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다 물가를 배로 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환수를 안 한다 그러면 물가를 올립니다. 자, 극단적으로 뭔가 하면 작년에 비해서 원래 물건 가격이 배로 올랐다. 그렇게 되면 GDP는 시장 가치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생산된 물건 개수는 똑같다. 물건 종류하고 양은 똑같다. 똑같은데 집계된 GDP는 정확하게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 가격이 배가 됐으니까. 모든 물건 더하면 시장 가치 합계는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GDP라는 숫자가 허황하다는 이야기죠. 약점이 있는 거죠. 시장 가치 합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할 때 문제가 없어요. 다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나라끼리 비교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가지고 GDP가 배로 늘었다. 야, 경제가 따블이 됐다. 배로 성장했다. 가 아닌데 경제는 그대로인데 실물 생산량으로 봐 그대로인데 실제적으로 숫자만 봐가지고는 배로 성장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부가 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실질 GDP라는 개념입니다. 실질 GDP는 이 물가 변화에 따른 왜곡을 조정한 GDP입니다. 물가 변화에 따른 왜곡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왜곡을 막기 위해서 만든 GDP입니다. 그래서 GDP는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적절하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이 뭐 크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명목을 써도 문제가 없어요. 명목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무 관계 없는데, 물가 변동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왜곡을 제거하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 GDP를 봐야 되죠. 물가 변화에 따른 왜곡을 조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왜곡을 조정하느냐? 물건 가격을 그 당시 시장 가치 가격이 아니라 어떤 한 해를 정합니다. 한 해를 정해가지고 그 해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모든 해의 물건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건 가격 변화에 따른 왜곡은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실질 GDP를 계산할 때 5년 단위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0년이나 5로 끝나는 해의 가격으로 다 집계를 해봅니다. 뭐 실질 GDP 계산한다고 해가지고 1960년대 가격으로 집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옛날 가격으로 집계한다 그러면 지금 그 옛날에는 없던 물건들이 새로 많이 생겨가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되는 해도 매번 바꾸는데 매년 바꾸지는 않고 5년마다 바꿉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아마 올해 GDP는 2020년 값으로 다시 실질 GDP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발표되는 2020년 GDP 같은 경우에는 15년 GDP, 15년 가격으로, 2015년 가격으로 2020년 GDP까지는 발표할 겁니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2021년 되면 다시 이제 이게 2020년 가격으로 바뀌면서 다시 집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 변화는 이런 식으로 조정해가지고, 실질 GDP를 통해가지고 물가 변화에 따른 왜곡은 없애가지고 우리가 이 경제의 활력도, 성장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GDP를 봐도 되지만, 변화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기간 간에 비교할 때는 실질 GDP로 봐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도 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률에 소위 물가 때문에 뻥튀기가 됐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신문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명목 GDP의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 GDP의 증가율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속에는 자동적으로 물가에 따른 왜곡은 다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인당 GDP입니다. 이 GDP는 먼저 이 덩치, 경제의 덩치, 규모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 간 비교할 때, 이제 덩치를 비교할 때 한 나라의 GDP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점 간의 상태의 비교,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자, 덩치가 크다고 해가 다 좋냐라는 거죠. 덩치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좋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죠. 덩치는 인구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복지 수준, 그러니까 물적 풍요도는 그것이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물적 풍요도를 설명하는 지표로 만든 것이 1인당 GDP입니다. 퍼캐피타 GDP. 즉, 여기서 계산된 GDP에다가 인구로 나눈 겁니다. 이 GDP를 1인당으로 인구로 나눈 거죠. 인구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되는 거죠. 실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명목을 이야기합니다. 명목 GDP를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1인당 GDP가 나오고, 이게 삶의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더 많은 나라는 더 잘 산다.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1인당 GDP가 높아졌다. 그러면 더 잘 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구 차이에 따른 GDP 차이를 보정해서 국가 간 경제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국가 간 빈부를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가 간의 빈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인당 GDP는 국가 간 비교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단위를 일치시킵니다. 단위를 일치시키는데, 그냥 GDP는 다 자국통화로 나오게 되죠. 자국통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통화 단위가 다르면 숫자를 비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비교를 쓸 때는 다 단위로 일치시키죠. 화폐 단위를. 보통 달러로 넣습니다. 미국 달러로. 현재 가장 거래에 많이 쓰는 통화가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단위로 나타내가지고 1인당 GDP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비교를 그 숫자를 통해 가지고 숫자가 많은 나라가 더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빈부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당 지표는 국가 간 비교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건데 그 숫자 가지고 그 숫자를 1인당 소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냐 그러면 3만 불 넘었죠. 지금 3만 불, 3만 한 1, 2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라는 것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미국 달러가 세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밀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변동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3만 불. 3만 불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이다. 1달러에 1,100원이다 그러면 그건 3,300만 원입니다. 평균이죠. 그죠? 1인당 3,300만 원 소득이고 4인 가구라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 4인 가구라면 1억 3천이 소득이냐? 1억 3천은 돼야지 평균이다. 그럼 우리 집 아빠가 집에 소득이 1억 3천 되냐? 대부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1인당 GDP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냥 GDP입니다. 1인당 GDP를 따름이죠. 실질적으로 소득은 이 GDP의 절반 정도만이 소득입니다. 이거 가지고 소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평균이 이건데 우리 집은 이것보다 이리 못 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GDP를 1인으로 나눠가지고 국가 간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도의 비교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렇고 이것을 소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으로 왜 해석할 수 없고 왜 절반 부분은 어디로 갔느냐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표로서 중요한 지표가 우리 GDP를 알았고 그 흐름량이 GDP다. 그리고 그게 시장 가격의 변화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실질 GDP를 씁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아니면 이 빈부를 비교할 때는 총량보다는 1인당으로 봐야 된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국가 간의 빈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지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지표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